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의 박병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 하부 구조의 PT 텐던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이슈를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 하부 구조에 대한 PT 텐던 점검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찾은 자료 중에 FDOT에 나온 자료하고 MDOT의 일부 자료 그리고 피스팀에서 협조해 주신 자료들이 좀 있어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미리 양해드릴 말씀은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주로 영어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발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장님이나 저희 차장께서 부담 없이 자료를 만들고 하라는 취지에서 번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하부 구조의 PT 텐던 관련 문헌 조사 내용 FDOT 2002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스카이웨이 브릿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제청 국가부, 그렇다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부 구조 텐던이 있는 홍제청 국가부와 선스카이웨이 브릿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부 구조의 PT 텐던 관련 문헌 조사는 주로 참고한 자료가 FDOT에서 플로리다 교통부에서 발행한 2002년에 발행한 New Direction for Florida Post Tension Bridge라는 발간물에서 주로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FDOT를 전체 2002를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좀 봤는데 하부 구조의 PT 텐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만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부 구조의 PT 텐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FDOT에서도 제시했듯이 교량의 상부 구조를 알아야 하고 상부 구조를 알므로 해서 하부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알게 되고 그 하부 구조 속에서 포스 텐션 방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런 속에서 텐던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러면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거친 다음에 보수에 이르게 되는 그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플로우 차트를 하나 FDOT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앵커 프로텍션, 정착단 보호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플로우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FDOT에서는 5대 전략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5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포스트 텐션 관련해서. 포스트 텐션의 레벨을 향상시키자. 3단계가 있습니다. 레벨을 향상시키자. 그리고 그라우팅을 완전히 충진하자. 세 번째로 앵커 프로텍션에 대한 강화하자. 워터 타입, 수밀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중 텐던 패스를 활용하자. 이렇게 5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이 5가지 전략에 맞게 FDOT 2002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된 것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일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프로텍션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부 구조를 따로 떼어놓고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부 구조, 다음 하부 구조, 다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앵커 프로텍션, 하부 구조의 앵커 프로텍션, 그러니까 정착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잘 글씨가 보이지 않으시면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시작 비긴이라고 나와 있고요.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타입을 알아야 합니다. FDOT에서는 옆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 표입니다. 테이블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와 테이블들이 명시가 되는데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타입을 정의를 합니다. 상부 구조를 정의를 할 때는 단면의 모양, 기타 등등 설계 도면 여러 가지 모양을 봐서 이 상부 구조가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이 됐고 어떠한 구조이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포스트 텐션 방식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PT 텐던의 위치를 마킹을 하게 됩니다. 앵커의 위치와 PT 텐던의 위치를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야 이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서야 앵커 정착단의 보호에 대한 시각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나서 다음 장인데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앵커 프로텍션에 대한 증거들을 조사하는 방법은 이 표에 이제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거치게 돼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부식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보수가 적절한 그에 맞는 보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부 구조를 따로 하부 구조가 어때서 하부 구조를 이렇게 보수해야 되고 하부 구조를 점검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하부 구조가 이렇다. 이렇게 하부 구조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FDOT에서 제시한 방법은 상부 구조가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하부 구조가 정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우 차트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부 구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상부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부 구조를 따로 떨어뜨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하부 구조의 내용들을 일부 좀 다시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부 구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페더럴 하이웨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FHA에서 발행한 참고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부 구조에 주목할 만한 점이 하부 구조는 일반적으로 RC로 시공이 된다. 일반적으로 RC로 시공이 된다. 포스트 텐션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큰 교량이나 특별한 건설적인 이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포스트 텐션 방식이 적용이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RC가 사용되고 포스트 텐션 방식은 건설적인 사유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 있다. 하부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 발간물에는 포스트 텐션의 하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일반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머헤드 피어, 해머 모양의 피어에 수평 텐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들 벤트, 양쪽에 뼈가 있고 보가 있는 스트레들 벤트 가로지르는 형태로 포스트 텐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캔틸레브 피어, C형 모양의 캔틸레브 피어에도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의 텐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어, 원형 피어, 프리캐스트 피어, 중공, 할로우된 중공 피어입니다. 그리고 I형 피어, 프리캐스트된 이 곳에도 포스트 텐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치형에도 포스트 텐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트래버스 컴파이먼트 텐던의 탑 피어,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으나 이런 7가지의 포스트 텐션이 하부 구조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부 구조에 있어서 이 포스트 텐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FDOT 2002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다음에 설명드릴 표 1.4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포스트 텐션의 연관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연관관계가 나와 있고 그건 제가 다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제 좀 보실 내용은 이 부분인데요. 2002년 FDOT가 만들어질 때 새로운 전략에는 어그레시브한 환경, 그러니까 해안입니다. 해안 지역, 해양 위에서는 공격적인 환경에서는 수면 위 12피트까지는 FDOT 2002에서 제시한 바로는 포스트 텐션이 활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지면 위 less aggressive 하는, 그러니까 좀 덜 공격적인 환경. 육지, 예를 육지로 들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지면이 5피트 위로, 그 지면 5피트 아래에서 지면까지에는 포스텐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2년 FDOT 자료에.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자료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포스텐션의 방법으로 수평 방향, 레터럴 포스텐션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해머헤드, 그리고 세드럴 빔, 가로지르는 보 형태의 하부 구조. 그리고 레터럴하고 버티컬 포스텐션이, 수직 포스텐션이 같이 적용된 곳은 캔틸레버 C 피어, 아까 보셨던 캔틸레버 모양 이 곳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탈 프레임이라고 해서 문 모양의 하나의 덩어리로 된 그 스트랩을 도 마찬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텐던 포스텐션은 중공 프리캐스트 피어, 중공 프리캐스트 교가, 그리고 I형 피어 같은 경우가 수직 포스텐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표 1.4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표 1.4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자료에도 조금 글자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상단 이 부분은 상부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부 구조하고 건설 연도가 2001년 이전이냐 2001년 이후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포스텐션 하부 구조의 포스텐션에 가능할 만한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의 박스 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 물음표도 있고 none, 그다음에 NA, MSU에 maybe, possi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물음표는 reliable indicator다, 아주 믿을 만한 지표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none은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형태다. 그리고 NA는 not applicable, 해당되지 않는다. MSU는 main span unit이다. 그리고 maybe는 실현 가능한 기술이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possible, 실현 가능한 기술이지만 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표시들이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하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부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상부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하부 구조가 이해된다는 게 이 표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상부 구조를 알아냈다라는 가정하에 상부 구조도 이러한 표로 해서 상부 구조를 찾아내는 방식이 FDOT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 구조를 알아냈다라는 가정하에 상부 구조가 이런 경우에 2001년 이후에 준공이 됐다, 2001년 이전에 준공이 됐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믿을 만한 지표이다. 상부 구조가 이랬을 경우에는 하부 구조가 아주 이럴만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보면요. 프리캐스트 세그멘털 밸런스드 캔틸레버의 경우에는 2001년 이전이건 이후이건 상관없이 왼쪽에 보시면 싱글 RC 컬럼 with cap wall pier. RC 기둥이다. 캡을 가진 RC 기둥이다. 월 피어를 가진 RC 기둥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reliable indicator, 여기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표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구조가 이랬을 경우에 하부 구조의 포스텐션 방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지금 반복 설명입니다만,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상부 구조를 이해하고 맨 처음 상부 구조의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내고, 이런 표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어떻게 하는 걸 알아내고, 하부 구조를 상부 구조에 따라 추정을 해내고, 그리고 다음 아까 이제 상부 구조에 따라서 하부 구조에 따라서 하부 구조가 어떤 포스텐션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맨 처음에 설명했던 이 표의 순서를 따라서 이 5가지를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그 하부 구조의 종류가 이제 결정이 됐으면 하부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이상 유무가 있는지 그러면 검사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 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면 2002년 FDOT 자료인데요. 불충분한 그라우팅의 증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불충분한 그라우팅의 증거들이 좌측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하부 구조, 아까 결정된 하부 구조의 종류와 텐던의 위치, 방향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표에서 하부 구조의 텐던 방식이 결정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하부 구조가 이러하니 그라우팅의 불충분한 조건의 증거들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시했던 이 표에 물음표가 아주 믿을 만한 지표이다. 그리고 NA는 not applicable,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관련이 좀 있지만 약간 부수적인 지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이 불충분한 거에 대한 하부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불충분한 거에 대한 증거들이 이 각각의 단계별로 증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앵커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공 방법과 하부 구조, 죄송합니다. 정착단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앵커 프로텍션에 이상이 있는 증거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물음표, 동그라미, NA 이런 거에 따라 모양에 따라서 아주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이 새는 것에 대한 증거도 하부 구조의 서브스트럭처 구조의 하부 구조에 물이 새는 것에 대한 증거도 시공 방법과 캐스트 인플레이스냐, 현장 타설이냐, 프리캐스트냐, 미리 만들어진 거냐에 따라서 또는 하부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물이 새는 증거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되지 않는다,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FDOT 자료를 제가 이제 본 내용인데 각각의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제가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해서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상부 구조를 이해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부 구조,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례조사입니다. 사례조사는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유튜브랑 구글 등등을 많이 뒤져봤는데요. 하부 구조에 대한 자료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일부 이제 나와 있는 게 하부 구조의 포스텐션 방식을 적용해서 지진에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자료들은 좀 나와 있는데 하부 구조의 포스텐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뭘 한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때 전 시간에 기자님께서 URS4에서 수행한 피어캡 점검 자료를 좀 말씀하셨는데 ODOT하고 URS4가 지금 2014년에 A컴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돼서 이 두 군데 지금 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1차 자료가 왔는데 링크가 잘못 걸려 있어서 저희가 다시 요청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PS팀에서 도시설치 PS팀에서 선샤인 스퀘이 브릿지 점검 사례 자료를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블래트니 널루스라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널루스라는 도시에 블래트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교량에 대한 제가 사례를 좀 찾아서 조사했습니다. 선샤인 스퀘이 브릿지는 도시설치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자료는 오사카에서 열린
FIB 콩그레스 2002 자료 이 부분 제 스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스카이 브릿지에 대한 PT 자료 그리고 2012년에 있었던 자료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선샤인 스카이 브릿지의 구조입니다. 교량은 8.8km고 사장교 형식의 세그멘터 교량입니다. 이게 로우 레벨 구간이 있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 레벨 올라가는 하이 레벨 어프로치가 있고 메인 스판 사장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대칭 형태로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에서 하이 레벨 구간에 포스 텐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공할 때 사진인데요. 중공 피어, 프리캐스트 피어, 할로우 프리캐스트 피어가 적용이 됐고요. 이 교량이 1980년도에 건설됐다가 그 배 사고로 인해서 다시 1987년도에 재건설된 교량입니다. 이제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P 덕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를 50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부 구조의 상부에는 이렇게 보시면 익스터널 텐던, 외부 텐던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랫부분은 기초 부분, 인접한 부분에는 내부 텐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텐던이 이렇게 U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트랜지션 포인트, 변이 구간이 단면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좀 안에가 넓고 이 밑으로는 많이 좀 좁아지는 그런 변이 단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 교량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다 비어 있겠죠. 조사를 했는데 이 상부에 부분적인 그라우팅이 좀 없었다. 그리고 부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는 케이블 덕트의 파손이 있었다. 그리고 심각한 스트랜드 코리션이 있었다. 그러니까 강선이 부식됐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부 기초 부분에도 부식이 되어 있었다. 이런 부식이 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에 FDO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주요 결함의 원인으로 제시를 한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텐던의 부식, 그리고 텐던의 끊김, 그 다음에 P덕트의 분리, 그 다음에 균열, 그 다음에 공급, 그 다음에 오염된 그라우트,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중공 기둥의 바닷물. 이게 세그멘털 교량이기 때문에 이음부가 취약해서 그 부분으로 물이 들어왔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세그멘털 조인트 위, 세그멘털 부분에 조인트에 누수가 발생했다. 콘크리트 크랙,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했다. P덕트의 품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의 요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하는 방법으로 PT 덕트를 랩핑하는 방법이 제시됐었고, 그라우팅, 보이드 그라우팅 하는 방법이 제시됐었고, 표면에 포어백, 정착단 포어백 부분에 코팅을 하는, 방수 코팅을 하는, 그리고 캡 부분, 메인스판 미디언에도 코팅을 하는 방법들이 제시가 됐었고, 워터 타이트 조인트, 수밀성 있는 조인트를 활용한다. 뭐 이런 방법들로 해서 유지 관리를 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인데요. 이게 피어 캡 부분에 코팅이 된 모습입니다. 방수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직 텐더는 아닌데 수평 텐더 다른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부 구조 같은데 여기에 슈링크 랩 슬리브 P 덕트 수축 랩 수축 방식 열로 수축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했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더 사례입니다. 이거는 MDOT 2012 미네소타에서 발행한 미네소타 교통부에서 발행한 2012년에 Development of Best Practice for Inspection for PT Bridge라는 거에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그 미네소타주에 있는 널루스라는 도시의 해안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블랙티닉 교량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브래튼이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브래튼이 교량의 경우에는 앵커 처음에 건설 당시에 앵커 부분에 수축 균열이 발생을 했다. 앵커 부분이 시공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진행을 했고 보수를 진행한 이후에 다음에 점검을 해보니 준공을 하고 점검을 해보니 그 부분에 또 균열이 발생을 하더라. 정착단 부분에 또 균열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2011년에 정밀 조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앵커 부위 이때는 파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앵커 부위의 균열이 앵커의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네모로 발생이 됐고 그리고 텐던의 방향에 따라서 상하 방향, 좌우 방향으로 물이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MDOT에서 제시한 레코멘드 추천한 것은 이 교량에 대해서 인베이시브 인스펙션, 침습 조사, 파괴하지 않고 파괴해서 조사를 해라. 파괴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고 파괴해서 교량을 조사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 파괴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을 파치를 한다거나 뭐 드릴링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앵커 끝부분에 그냥 표면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뭐 크게 그냥 겉면만 보수하면 된다. 그렇지만 앵커 안에 갇혀 있는 수분이다. 그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이 수분의 근원지가 앵커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있으니 꼭 하치 조사를 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보고서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홍제천 국가교 하부구조의 포스텐션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아까 그림에 나와 있던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릿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습니다. 봤던 모형이고요. 홍제천 국가교는 피어캡 부분에 코핑부 부분에 이렇게 수평 텐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 텐던이 기초 부분의 U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수직 텐던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착단의 모습도 수직 텐던의 경우에 이렇게 고핑부에 정착단이 되어 있고요. 수평 텐던의 경우도 옆부분의 옆부분에 정착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선사이 스카이웨이 브릿지교는 바닷물이 있는 곳이었고 홍제천 복합교는 상부에 염화칼슘이나 염수 등을 이용해서 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교각의 구조는 선사이 스카이웨이 브릿지교는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텐던이라고 볼 수 있죠. 외부 텐던. 그리고 하부에는 내부 텐던이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홍제천 복합교에는 현장 타설입니다. 그리고 안이 꽉 차 있습니다. 솔리드합니다. 그리고 내부 텐던입니다. 전체가 내부 텐던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아까 FDOT, MDOT였네. 어그레시브하고 레스 어그레시브한 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닷가의 경우는 어그레시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는 당연히 어그레시브하죠. 수면으로부터 12피트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FDOT는 수면으로부터 12피트까지는 포스텐션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홍제천은 뭐 넌 어그레시브한 환경, 레스 어그레시브한 환경입니다. 좀 덜 어그레시브합니다. 물론 물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 랜드, 그라운드 지면으로부터 레스 어그레시브한 환경일지라도 5피트까지는 포스텐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2001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들이 이제 FDOT에서 저희가 제시한 걸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입니다. 캡 부분의 균열을
그냥 봐서는 안 되겠다. 블렛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네소타주의 블렛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어캣 부분을 그냥 보면 안 되겠다. 구조적으로 유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앵커 부위는 그렇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홍제천 국가교에 점검을 했던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 기록에 앵커 부위에 어떠한 균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양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문제가 없을지라도 방수의 필요는 있을 것이다. 염화칼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직 텐던의 브리딩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드는 생각에 수평 텐던의 경우보다 수직 텐던의 경우가 상하 고저차가 크고 그리고 그 단면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수직 텐던의 블리딩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추측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목할 부분인데요. 기초 푸팅 부분에 여기가 지금 그라우팅 호스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인데요. 여기가 마감부인데 지금 현재 홍제천 국가교는 물이 이렇게 차 있을 경우도 있고 뭐 기초가 노출된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우기에는 뭐 차 있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기에 차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건설 당시에 그라우팅 호스 마감부가 잘 마감이 됐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아니고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FDOT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 프로가 있습니다. 앵커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서울시설공단형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여기에 제시된 것들을 다 적용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미국 사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께서 얘기했는데 미국 사례는 이렇게 아주 정말 자세하게 자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세밀하게.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 기술자가 아니어도 이 매뉴얼을 보면은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된 데는 40대부터는 조금의 책임이 있다. 약간의 책임이 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 것도 성과가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에는 어느 정도의 공과 과가 있다. 40대부터는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제 좀 반성을 하고 통렬히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좀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시설물이 다 노후화돼서 다음 세대에게 노후된 시설물을 그대로 넘겨주기보다 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도 뛰어넘고 일본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처 PSG 구조물팀의 김상아라고 합니다. 앞에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지금 홍제천 고가교 수직 텐던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홍제천 고가교의 내부 텐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각 부분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발표 드리고 나서 통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홍제천 고가교 내부 텐던 조사 계획에 앞서서 그간 이제 저희가 가져왔던 그 내부 텐던에 대한 인식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내부 텐던에 대해서는 박찬희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식을 해서 관리를 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는데요. 2016년 정랜천 고가교 텐던 파단을 계기로 저희가 그 이제 전화 위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부 텐던의 그 파단 사유와 그 보수 조치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 내에서 그러면 내부 텐던이 분명히 내부 텐던도 같은 손상을 가졌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몇 개 보고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내부 텐던도 바로 정밀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를 하는 데까지가 2016년 학술 영역의 과업 범위였습니다. 이제 그 과업 결과나 경과는 다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생겼던 인식은 외부 텐던도 비파계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부 텐던은 더 어렵다, 한계성이 있다. 그러면 내부 텐던의 조사 방법은 뭐가 제일 효과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육안으로 보는 파치 조사가 제일 효과적인데 그것은 무분별한 파치 조사는 분명히 또 이제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박 차장님 그 교각 텐던의 경우에도 보시면 균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균열 조사와 같은 징후를 조사해서 징후가 나타났을 때 파치 조사든 정밀 조사든 정밀 해석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게 지금까지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이제 계속 그런 의문점을 얘기하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손 놓고 징후만 보는 것이 맞을 것이냐라는 거에 좀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내부 텐던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인식의 전환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홍제천고가교 내부 텐던 조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조사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그 유지관리 방안을 그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인데요. 간단하게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세 차례의 텐던 관련 용역의 이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에서 내부 텐던 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고가교 시설물 현황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연장이 제일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부 109, 북부 209, 강변 30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PSC 박스 거도교를 로 되어 있는 공고는 북부 109와 북부 209인데요. 이 홍제천고가교는 그 당시에 내부순환로 당시에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국내 최초로 PSM, FCM 공법의 교량으로 시공이 된 교량이고요. 북부 109는 1995년 준공, 북부 209는 1999년 준공입니다. 성산, 성동 방향 각각 7km씩 총 14km에 달하고요. 북부 109는 PSC 박스 거더 103경관, T형 교각 104기가 있고요. 북부 209는 PSC 박스 거더 25경관, 스틸 박스 거더 13경관, T형 교각 38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그 시공 당시에 설명되었던 표준 단면도인데요. 보시면 이 교각의 상단에 있는 수평 텐더는 교각 도부의 휠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배치했다. 그다음에 교각 기둥의 수직 텐더는 교각 기둥의 휠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심지를 통과하는 교량인 걸 감안하면 교각의 슬림화를 위해, 그러니까 교각을 조금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직 텐던 또는 수평 텐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상하부 이제 성산 성동 방향의 거더를 한 기의 교각이 받치고 있는데요. 이 상하부 거더에는 상하부 슬래브에 수평 텐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서울시에서 했던 PSC 박스 거도 유지관리 방안 수립 영역에 나와 있는 가설공법별 긴장재 배치 특성입니다.
저희 홍제천고가교는 PSM FCM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PSM 공법은 다 아시겠지만 제작장에서 제작된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공법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FCM 공법은 그 세그먼트를 교각 위에서부터 양방향으로 시공해 나가는 가설 공법입니다. 이 가설 공법의 특성은 상하부 슬래브에 주 텐던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텐던 고저차가 적어 그라우트의 주위 모류가 적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FCM 공법의 시공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각 위에서부터 세그먼트를 연결시켜 나가는데요. 양방향으로 세그를 연결하면서 상부 슬래브의 수평 텐던을 긴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캔틸레버가 맞닿을 때까지 가서 캔틸레버가 맞닿는 부분에 키 세그먼트를 시공하면서 연속화가 되는데요. 그렇게 캔틸레버를 연결해서 연속화가 되면 하부 슬래브에 하중에 의한 정 모멘트를 감당하기 위한 하부 슬래브 수평 텐던을 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이 되는 게 FCM 공법이고요. 홍제천고가교 건설 당시 전경인데 이 가설 현장까지 이동해온 세그먼트를 거치시키고 조립 때까지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런칭 트러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부 텐던의 부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부 슬래브의 덕트와 정착부, 그 다음에 임시 PT바, 임시 고정을 위한 PT바가 있는데요. 그거를 위한 정착 블럭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하부 슬래브와 복부에는 부착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어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세그먼트를 에폭시로 철저하게 부착 접합해야 한다는 게 표준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지금 상부 슬래브는 슬래브 단면에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착 블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부 슬래브에는 정착 블럭과 임시 PT바를 위한 정착 블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홍제천고가교 표준 단면인데요. 상부 슬래브 텐던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2.7mm 19 강연선으로 이루어진 텐던이 최대 좌우 9개씩 총 18개 배치되어 있고요. 하부 슬래브는 12.7mm 17연선 텐던이 좌우 5개씩 최대 10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지금 아까 교각에서부터 양쪽으로 정착이 돼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세그마다 정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 두 개 텐던은 키세그 연속화할 때 보강 텐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에서 4개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하부 슬래브의 수평 텐던입니다. 이게 거더 시공 당시 사진인데요. 거더 상부 슬래브에 보시면 정착단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부 슬래브의 정착단, 그 다음에 여기 임시 고정을 위한 PT바의 블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 세그먼트 지금 타설하기 전 단계이고요. 여기가 아까 키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던 그 텐던 2개에서 4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음에 거더의 주요 손상에 대해서 주요 손상으로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세그먼트 이음부에서의 누수도 있지만 이 인양할 때 런칭 트러스에 들어 올리는 이 인양홀에 나중에 현장 타설로 이렇게 메꾸면서 그 부분에서 누수가 좀 많이 됩니다. 그 인양홀 전경입니다. 거더 손상 현황인데요. 다른 손상은 아니고 이제 저희 텐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 이음부에서의 누수 및 백태인데요. 보통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텐던이 지나가는 위치에서 누수나 백태가 있는 경우 만약에 그 위치에 공동이 있어서 강연선이 노출된다면 그 우수가 강연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식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양홀의 누수 백태가 주 손상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 세그 이음부의 누수 백태, 그 다음에 인양홀의 누수 백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더 내부에서의
그 수평 텐던이 각 세그마다 거치되는 걸 정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바깥에 이제 캔틀레버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부 슬래브의 텐던 배치도입니다. 다음엔 교각 수평 텐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각 텐던은 수평 텐던과 수직 텐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각 수평 텐던의 경우에 좌우 10개씩 최대 20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좌우 측면에서 피복이 170에서 198 약 20cm 정도 안에 들어가서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5개,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수직 텐던의 모습인데요. 총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텐던은 교각 코핑 상면에서부터 약 피복이 15cm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 수직 텐던 배치도를 보시면 지금 총 10개가 있고요. 그라우트 주입 호스가 푸팅 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 주입을 하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면으로 쭉 끌어올린 다음에 상면에 있는 에어벤트로 오버플로우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마감한 상태입니다. 이 에어벤트가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각 시공 당시 사진입니다. 수평 텐던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평 텐던 정착된 모습입니다. 10개. 그리고 수직 텐던 시공 당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설물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텐던 관련해서 용역을 3번 수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용역은 서울시 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한 PSC 박스 고도교 유지관리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해외 선진 사례 동향 분석에 따른 국내 실태 파악을 해서 국내의 건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고요. 유지관리 체계 개선 및 선진조사 방법 도입을 제시하였고 가설공법 특성을 고려한 중점 유지관리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유지관리 항목 사항으로 리스크 매트리스 평가와 일상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용역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2015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저희 정릉청 고가교 파단이 2016년 2월에 되면서 굉장히 초기에 그 대응이 어려울 때 점검 방법과 그다음에 그 초기 텐던 조사 및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2016년 2월에 이제 그 정청고가 파단이 나고 바로 3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이제 용역 기간은 계약 기간이라 이런 거 포함해서 7월로 돼 있는데 저희는 거의 3월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준공은 2017년 6월에 된 내부순환도로 PSC 박스 고도교 긴장제 유지관리 방안 수립 학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듯이 이 용역은 외부 텐던의 점검과 그 손상 원인과 그다음에 보수 방안이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내부 긴장제는 샘플 조사 후에 전수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까지만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역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세계에 있는 그 외부 텐던 비파괴 검사를 다 국내로 가지고 와서 국내 모컵 시험체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뭐 아주 흡족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서 비파괴 검사까지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개정하는데 기초가 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 안전 그 기준 수립에 좀 기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이 용역을 하면서 그 최종 결론은 외부 텐던의 경우는 그라우트가 비어 있으면 채워야 된다가 기본 보수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외국 사례에서 채우고 나서 파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채워야 된다는 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영역으로 내부순환도로 PSC 박스 고도교 긴장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학술 용역을 2017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3년간 수행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주로 외부 텐던 대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서울시에서 했던 그 유지관리 방안 수립 영역에 대해 중에 내부긴장제 관련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이거를 가공하지 않고 이렇게 글씨를 좀 많이 쓴 거 죄송한데요. 이걸 가공하게 되면 또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용을 갖다 썼습니다. 2.4절 가설공법에 따른 긴장제 배치 특성을 보면 PSM, FCM 방식의 교량의 경우에 시멘트 그라우트의 충전 결함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세그먼트 접합부의 균열과 누수 등으로 인해서 부식 위험도는 상존하니까 접합부의 점검 그리고 교면 방수, 포장 및 배수 시스템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절 포스트 텐션에서 충진 결함부를 보면요. 미충진 구간에 설사 공극이 있는 미충진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PS 강제 인장 병력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단기간에 전체 교량이 구조적인 안전의 위험에 노출됐다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개요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충진 결함의 위험성을 절에서는 그 위험 확률을 고려해서 조사 방법들을 검토해야 되고 특히 내부 긴장 교량의 경우 모두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가설공법별 위험도 분석에 따른 표본 조사가 바람직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유지 관리 사항을 이제 기술을 하였는데요. 저희 홍제천고가교회 같은 경우는 교면 방수나 포장들의 손상부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세그 접합부의 누수, 균열 등의 유해 요인 침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치유기음부의 정착부의 보호가 필요하고 물공기 등의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탄산화나 염화물의 이온 침투 조사 등이 필요하고 텐던의 피복 및 정착 블록에서의 조사 이런 것들은 텐던 배치를 고려해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특히 신축기음부의 정착부는 표면 처리가 표면 도장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점 유지 관리 사항을 2015년에 이제 용역에서 나왔는데 저희 지금 홍제천고가교회 관리 실태를 보면 교면 방수나 포장은 물론 이제 지금 계속 부분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도로관리처와 협업하에 방수나 다음에 이제 포장을 걷어냈을 때의 그 상면의 상태 이런 것을 뭐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그 접합부의 누수나 균열 등은 2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점검 진단도 있지만 직원들이 하는 정기 점검을 통해서 누수가 확대되는지 균열이 진전되는지를 잘 관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신축위원부 정착부 보호나 블럭아웃 정착부 그 보호 같은 경우는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진단으로 이제 한번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바로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2016년 학술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우리 공단에서 이제 그 PSC 박스고 주로 외부 긴장제에 이제 있었지만 우리 홍제천고가교의 조사 경과하고 결과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간 했고요. 3개 학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를 했습니다. 설계도서, 시공자료, 점검 유지자료를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사전자료를 했고요. 그 사전 조사를 했고 사전 조사에서 예비 정밀 조사 구간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누수가 진행이 되면서도 좀 내부 텐던에 의심이 되는 구간을 선정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의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약간 그 갈색 그 누수 색깔이 약간 갈색이었기 때문에 혹시 내부 텐던에 부식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선정을 했고요. 그 성분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구간 선정은 2구간이었고요. 방법은 상부 슬래브 화면에서 하부를 뚫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GPR 탐사로 내부 텐던 위치를 잡았고요. 그리고 천공 후에 내시경 조사를 2개소 했고 그중 142번은 파치 블러아웃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두 구간 모두 그라운트는 밀실하고 강연선 부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츠 조사 결과에서는 지수 목적의 고무 패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고무 패킹인데요. 시공 당시 사진으로 지금 하부 슬래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부 슬래브에도 똑같이 좌우측에 이렇게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라운트는 굉장히 밀실했으나 실수관 내 외면에 약간의 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약간 갈색의 그 누수 흔적은 이 실수관 부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연결부에 이 고무재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말하는 내부 텐던의 그라운트 밀실과 강연 상태 양호에 대한 사유로는 외부 텐던에 비해서 충분한 압력으로 그라운트를 주입할 수 있어서 충진 결함 위험도는 낮고, 그리고 시공 당시 지수 목적의 고무 패킹이 세그먼트 이음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일부 누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수관 내부로의 침투 가능성은 낮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장기적인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도면 재포장 등 우수유입 방지 대책은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부 텐던 시공 및 관리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실수가 이제 그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높은 압력으로 주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라운트 미충전 가능성이 외부 텐던보다는 낮다. 그라운트 충전 여부 확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유관 점검이 제일 효율적이나 무분별한 드릴링은 교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요. 그 긴장재 파단이 만에 하나 요거는 지금 저희 홍제천 고가교의 그림은 아니고요. MSS 구간의 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공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이제 개요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30% 정도의 그 강연선이 파단이 됐다고 생각하면 외부 텐던의 경우에는 여기서 파단이 이제 되면 전체의 긴장력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 텐던의 경우는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강연선과 그라운트가 부착이 되어 있고, 다음에 그 쉬스관은 콘크리트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으로 전달 길이만큼 지나서 유효 긴장력을 유지하는 긴장력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긴장력이 빠질 수는 있으나 전 텐던이 긴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텐던이 그러면 파취하지 않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피모멘트가 최대인 부분에 균열 발생 여부를 중점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이 되면 그게 그라운트 미충전과 텐던 부식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개복 조사를 수행하고 정밀 분석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두 용역을 통해서 선행 연구에서 수평 텐던의 충진 결함은 비교적 낮다고 지금 계속 그런 기조를 해왔는데, FDOT에서 2003년에 그 철거 대상 교량을 대상으로 수평 텐던의 그라운트 충진 여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세그 접합부에서 216개의 덕트를 조사했는데요. 경미한 공고 70%까지 나왔는데 좀 심각한 공고이 한 9% 정도 발견이 됐고요. 대부분 상부 텐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부식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라운트가 미충진되어 있으면 무조건 부식으로 연결된다는 또 그 상관관계는 또 굳이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라운트가 미충진되어 있으면 부식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지니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홍제천 고가교 정밀안전 진단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이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우리 정밀안전 진단은 19년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PSC 박스 거더 내부 텐던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폐쇄 교량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그 접합부에서의 누수, 그다음에 제설제에 의한 염화물의 영향으로 부식 환경이 된다면 내부 텐던의 손상의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조사 목적은 먼저 아까 설명드린 고무 패킹 이 있는지 건전한지 여부를 보고 쉬스관 상태를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 텐던의 이제 파츠 조사를 해서 내부 텐던의 그라우드 충진과 강연성 부식이 있는지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라우드 시료를 떠서 염화물 함유량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사 위치는 지금 S64로 잡았는데요. 조사 일시가 내일입니다. 근데 내일 지금 비가 온다고 해서 일정이 내일도 될지 아니면 조금 미뤄질지는 미정입니다. 조사 방법은 GPR 및 미라 장비를 통해서 내부 텐던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이 미라 장비는 해외에서 그 내부 텐던의 공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격적으로 시설안전공단에 좀 요청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텐던 위치를 확인하고 절단 및 파취하고 시수관 및 오링 유관 조사, 그리고 시수관을 절단해낸 다음에 그라운드 충진 여부와 강연성 부식 여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시료 채취를 해서 염화물 함유량까지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아래 도면에 보시면 상부 슬래브, 그러니까 지금 상부 슬래브 하면과 하부 슬래브 상면 두 개소를 S64에서 할 건데요. 상부 슬래브 하면은 그라우트의 미충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저희가 그 그라우트 주입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그 상면을 보기 위해서 하부 슬래브의 상면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누수는 상부에만 있기 때문에 부식 환경은 이제 상부가 더 높으나 위에 이제 상면을 볼 수 없어서 대안으로 하부 슬래브 상면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던이 지나가는 위치에 세그를 볼 거고요. 피복은 얕은 데는 125, 깊은 데는 이제 안으로 갈수록 깊어지니까요. 375mm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선택한 텐던은 한 150mm 정도의 피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 텐던의 경우도 세그로 텐던이 지나가는 위치를 잡았고요. 피복은 한 100mm 정도 됩니다. 저희 해당 구간에 지금 누수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라인데요. 이게 이제 반사법 토모그래피라고 이게 해외에서는 내부 텐던의 공급을 찾은 바가 있다라고 지금 사례가 있어서 지금 도입을 해본 건데요. 또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면 또는 시설안전공단의 의견을 들어보면 신뢰성이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잘 찾을 수 없다라고 지금 돼 있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그간의 미라 장비를 운영을 해온 이력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구두로 전달받기로는 외부 긴장제는 못 찾았다. 그다음에 내부 긴장제는 찾은 이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은 들었는데 사장교에 적용시켜 본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이력은 좀 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홍대천 고가교 지금 시험에 들어가면서 이거를 해서 내부 텐던 공급을 한번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노각 수직 텐던인데요. 수직 텐던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박 차장님 말씀하신 염화물에 영향이 있는 곳으로 보자면 신축기음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총 한 21기 정도 신축기음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누수, 제설제에 의한 영향으로 내부 텐던의 긴장제 손상 우려가 있죠. 그래서 조사 목적은 내부 텐던의 그라운드 충진과 강연성 부식을 볼 거고요. 지금 현재 위치 선정은 피어 55번의 수직 텐던 교각 코핑 상면 에어벤트입니다. 조사 일시는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치 선정 사유를 보시면 수직 텐던의 경우에 기하학적 영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시공 당시에 물시멘트 비가 3%였다는 기준을 생각을 하면 최상단의 블리딩 영향 공급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GPR 및 미라를 통한 내부 텐던을 확인하고요. 플렉시블 드릴이라고 좀 끝단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드릴을 활용해서 에어벤트 드릴링을 에어벤트로 여기 아까 에어벤트 보셨었죠? 에어벤트로 드릴링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내시경 투입 및 그라운드 충진 여부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걸로 끝낼 텐데 혹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밀크가 꽉 차 있거든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안 되면 아까 피복이 150mm라고 있지 않습니까? 피복을 걷어내고 정착단을 노출시켜서
드릴링 파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최고점에 이제 공동이 있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천국 가격 파단대를 생각해 보시면 에어벤트가 비어 있을 경우였고 염분이 있고 물이 이제 그 안으로 침투가 되고 그래서 이제 파단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벤트가 지금까지는 비어 있는 게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식 환경은 정밀천국 가격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염분이 침투한 우수입 부를 선정해서 정밀조사를 해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에 지금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평 텐더입니다. 지금 수평 텐더니 아까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횡으로 와서 정착을 약간 하단으로 기울어져서 정착이 됐는데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분명히 가면서는 하단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라우트가 뭐 일부 미충진 위에가 좀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연선의 노출 방지 및 부착에 의한 긴장력을 전달하는 시공 목적에는 부합한다라고 지금 한국실험자공단에서는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단이 지금 코핑 좌우 측면에 있는데요. 이렇게 경사지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우수가 이렇게 흐르지 안으로 침투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위상을 고려해서 파츠 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박사님 사례에서도 균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핑부의 구조적 균열이 조사에 의해서 나오면 그 균열 발생부는 파츠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우리가 유지관리 계획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유지관리 계획 중에 텐덤 부식 방지 방안은 재포장 시에 방수공법 선정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고요. 신축기움 교체 또는 몰바지 설치를 통해서 우수입 방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각 두부 상명 및 측면 또 신축기움부 블록아웃도 다 방수 처리를 실시해서 부식 유해 환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그 사항을 다 종합해서 정밀안전진단 성과품에 내부 텐던 안전점검 편람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봤을 때 상부 구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텐던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설이 되어 있느냐. 특히 이제 보통 텐던이 이제 홍시종크도 같이 이제 PSM의 FCM 방식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이제 상부에 설치되는 텐던의 상당수는 그 교량이 가설 단계에 필요한 텐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키색을 접합하고 나서는 중요도가 이제 떨어지는 이제 텐던이 있으면 완공에 대해서 이제 하부 텐던 하부에 있는 하부 슬래브에 설치되는 텐던 같은 경우에는 가설할 때는 의미가 적지만 이제 키색과 연결되고 나서는 중요도가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상부 구조의 형식이나 가설적인 특성을 파악을 해야 이제 중요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관차장이 했던 이 부분, 좀요 FDOT에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부 구조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진단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일단 저 도표상에 보시면 저기 하부 우측 좌측에 있는 거는 하부 구조의 종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쪽에 있는 상부 구조에 적용할 만한 하부 구조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잘 안 보이시지만 제일 첫 번째는 멀티빔을 적용할 수 있는 종류를 나타내서 적용 사항이 없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에서 아까 내놓으신 거 보시면 저 벽식 조각은 적용 가능하고 이런 걸 나타내는 거라서 7페이지 한번 주시면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일단 하부 구조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부 구조가 먼저 설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적합한 하부 구조를 설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빔이 많은 경우는 주로 T형 교각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상부 구조가 지나가야 되는데 밑에 하부 구조에 지장물이 있으면 파형 교각처럼 모양을 나타내고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 그림과 같이 프리캐스트로 만들어지면 외부 텐던을 긴장을 해서 일치하게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텐던을 적용을 하는데 주로 이제 하부 구조를 결정할 때 RC로 설계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해본 결과 단면력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텐던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캔틸레버가 길면 저렇게 코핑 후에 텐던을 적용하고 중간같이 중간 지간장이 길면 중간을 버틸 수 있도록 텐던을 넣는 구조로 일단 하부 구조 텐던은 풀텐션이 없죠. 그래서 다 포스트 텐션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제 홍대천 국가교로 돌아가면 홍대천 국가교 그거 말고 이상하지 않아요? 3페이지 홍대천 국가교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아주 도전적인 계단이라고 보시거든요. 상부 구조가 서로 따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하부 구조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이런 형식의 교량은 거의 서울시만 있지 국내에 거의 없는 구조고요. 저런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하부 지장물에 의해서 구조가 저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캔틸레버 길이가 길어져서 텐던을 도망해서 하게 되고 기둥을 슬림화시키기 위해서 수직 텐던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중.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홍대천 국가고의 하부 구조를 봤을 때 이런 형식의 수직 텐던이 배치가 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우팅은 아래에서 채워 올려왔고 정착은 위가 정착이 되었을 때 그 브리딩에 의해서 뭐 어느 정도의 공급은 비었다고 예상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어진 밑부분이 텐던이 부식이 일어나서 파단이 되었을 때 저 하부 구조 전체가 압축력 도입이 없어지냐 이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홍대천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공급이 생기면 부식이 생기냐의 상관관계와 부식이 생겼을 때 구조물의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우리 나이트 장관이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든 지금 PT 텐던이 건설 과정에서 힘을 받는 것과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하면서의 힘 받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PT 텐던이 지금 우리 민트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게 PT 텐던이 없어도 되는 거냐?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가 만약에 저 구조에서 뭐 극단적으로 위가 텐던이 다 잘렸다고 해도 하부의 텐던의 긴장을 하냐 안 하냐 아까 말씀드린 내부 텐던의 부착에 대한 부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건설 이후에 가장 최악의 극단의 상태를 가정을 해서 지금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도면에서 보였던 뭐 우리 텐던이 가운데 우리 교각 부위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그라우팅과 그 강연선에 있는 그 부분이 결합해서 잡고 있다고 했는데 최악의 상태를 가정을 한번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다 이제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우리 첫 번째 했을 때에 심지 효과로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윗부분이 다 부식됐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브리딩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정을 했을 때의 최악의 상태를 한번 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각의 상태. 네. 예. 지금 이 그린 건 좀 이미지만 보고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홍지천 국가주가 이제 건설할 당시에 지금 수직 텐던을 쓰는 경우 아마 지금 선샤인 브릿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시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프리캐스트 교각을 사용을 했고 이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이제 접합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프리캐스트 방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철근을 연속적으로 배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평력이 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평력에 의한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텐더를 설치한 것 같은데요. 홍지천 국가의 지금 그림에서는 세그먼트를 연결한 교각인지 현장탄솔 교각인지 만약 현장탄솔 교각이라고 하면 이제 문영철 차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하부의 정착부가 손상이 되더라도 상부의 정착부가 손상이 되더라도 그 스트랜드의 정착 효과에 의해서 안전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 결과가 많이 부족하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히 텐던의 주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그 지진에 저항하기 위한 수평력에 의해서 아마 다수 배치된 텐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부동산장에 했던 션샤인 스카이브리지에 대해서 거기도 준공이기는 하지만 밑에 부분에 거기가 끊어진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끊어진 부분이 나와서 극단적으로 우리 홍지천 고학교도 벤트가 밑에 위에 있고 주입구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홍지천 고학교도 이쪽으로 하나의 손상 원인이 유입할 수 있는 유입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극단적으로 여기가 다 끊어졌고 위에도 끊어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정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이제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료를 보고서 아시겠지만 저 후에 끊어진 후에 지금 텐더는 어떻게 보수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 자세히 아니면은 우리 지난번에 주지훈 대리 저쪽에 견학 갔다 왔잖아요. 실제로 다 이제 제가 선샤인 빌딩 같이 갔다 왔는데 일단은 교가 같은 비트텐던이 있지만 그 구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선샤인 빌딩 같은 경우는 그 교각 자체가 세그먼트예요. 교각 자체가 세그먼트를 해서 우리 외부 텐던 자체도 외부 텐던으로 그 세그먼트를 이제 하는 구조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시공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돼갖고 중궁 부분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바람물이 차올라와서 이제 텐던이 부식된 거를 발견을 했고 그런 거고 우리 홍제천 국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도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홍제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 문영철 대장님 얘기했듯이 거기가 이제 그 하천에 세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하천의 유수지장 시설이라 해갖고 한강에 나무도 심지 못하게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각을 슬림하게 하다 보니까 힘 저항에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단면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철을 많이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부를 피지텐더니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지금 아까 내부 텐더니 끊어졌을 때 괜찮냐? 사실은 그거는 시험실에서 괜찮았다고 그래요. 시험실에서 괜찮았는데 현장 시공했을 때 그 조건이 되려면은 그 쉬스관하고 그 다음에 그 그라우트하고 완벽하게 끊어진 데 이후에는 이치기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그 마찰력으로 붙잡고 있는 걸 신장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끊어졌을 때 뭐 그 부분만 또 그 전전력이 또 생기고 뭐 나머지는 괜찮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홍대천 국가교 같은 경우는 현장에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다가 이제 하부의 그라우트 포스도 그대로 있고 상부의 에어벤트 부분도 그대로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블리딩률이 5%인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거를 시방대로 100%다 했다 그랬을 적에 한 30m 정도 구간이 높이다 그러면 1.5m가 비어있는 게 맞아요. 그 당시 시방도. 그런데 이제 과연 비어있다고 해서 위험하냐? 이게 또 다른 얘기예요. 왜 다른 얘기냐면 우리가 정웅천 고가 파단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을 적에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뭔 법칙이 있냐면 정웅천 고가 파단했던 그 위험한 부분이 그 중에서 6개 그 외부 텐던 중에서 한 개만 끊어졌으면 아무도 위험하다고 안 그랬을 텐데 끊어진 부위에는 6개가 우르르 다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근처가 다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수직 텐던 같은 경우에도 그라우트를 잘해서 위에까지 잘 올라왔겠지만 실제로다가 우리가 그 저 안에 그 쉬스관 안에 그 강연선을 보면 굉장히 빡빡하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빡빡하게 차 있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다 채워지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다 했는데 막상 우리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빈 상태로 막 한 거예요. 우선은 그 빈 공간을 따라서 막 한 거예요.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그저 밑에 하부의 그라우트 포스 부분이라든가 상부의 에어벤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방수 처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됐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 사례에서 선생님들하고 비교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 그 저기는 바닷물이 다 들어왔고 나중에 보수할 방법이 없어서 다 배웠어요. 청년중으로 간수지고 나고 배웠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서 그 DOT 직원들 설명을 들었는데 숨기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가셨던 그 안내해 주시는 분도 이상하게 저기가 이제 선생님들이가 그 현수교하고 PC 외국텐동이라고 같이 돼 있는데 이상한 것만 자꾸만 보여주고 거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사진 하나 갖고 와서 나중에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게 세그먼트로다가 교감을 하면 안 되겠더라. 세그먼트 그리는 게 그게 완벽한 세그먼트의 완벽한 방수라는 게 안 되겠더라. 그 다음에 그 물이 차니까 안에 물이 차니까 뭐 점검할 방법도 없더라. 그러다 보니 끊어진 거는 뭐 밑에서 다 끊어졌는데 접착까지 다 녹이 들어오더라. 뭐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공영 중에 보수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자료도 그때 뭐 사진 몇 장 찍어오고 못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우리 홍지국하고 틀리고 구조 자체가 틀리고 우리 철근에 들어가 있고 목적 자체도 그 텐더 들어간 목적 자체도 틀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없이 그냥 들리죠? 네. 저 시공할 때 1209 참여를 했는데 교각은 다 끝난 다음에 갔어요. 세그먼트만 먼저 109는 포장만 했고 기억이 안 나. 저거 했던 게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량이라든지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할 때 제일 나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우리가 몸이 아픈지 나쁜지 내가 잘 모른다. 알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가 우리가 위험한지를 확인하려고 이제 진단 받는 것처럼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내부 텐던의 문제는 저 교각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불확실하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불확실하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조금 이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뭐 너무 일찍감평하는지 모르지만 두 분, 박병호 씨하고 이렇게 김상화 씨가 한 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고 준비도 잘했고 발표도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거 진짜 끊어지면, 특히 수직 텐던이 끊어지면 교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상단에서 끊어지면 상단에서 끊어질 것 같은데, 그죠? 저게 막 끊어졌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게 끊어지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 수평 텐던이 끊어지면 이렇게 꺾어질 것 같아. 꺾어질 것 같은데 저게 끊어지면, 아니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압축력을 더 가했다는데, 어차피 압축받는 부재에다가 왜 압축력을 더 가해놨지? 이러나 저러나 압축받는 부재. 힘 전달했기 때문에 이거로 부족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준 거지, 그죠? 위에 잡아주느라고. 지진 시기 때 이제 큰 휘 모멘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휘 모멘트 저게 내진 설계가 안 됐었거든. 내진 개념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커지고 철근을 내려고 그러면 이제 그 단면이 커져야 되는데 하천가에서 안 해준 거예요. 이 단면은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유의미한 거라면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유의미하죠. 끊어지게 되면은 당장 뭐 이제 뭐 형이랑 왔을 때 3분의 1점이니까 거의 크부터 가겠죠. 기둥 파산. 그래서 그 이제 기둥도 슬림화시키고 원래가 투뼈로 했었던 거를 앞으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원래는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하천에 무슨 그 당시에는 한강의 남부분 다 뽑아버렸대잖아요. 하천에 유수시장 있으면 다 뽑아야 되니까 교각도 동그랗게 만든 게 그때 이제 그래서 유수시장 때 사원형으로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힘 때문에 그런 거고 교각 자체가 되게 슬림해진 거니까 만약에 저기에 뭐 텐던이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힘도 문제가 내진 문제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저게 혹시 저때 당시에 설계 보고서가 있는지 있으면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으면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 설계실에 계셔서 이제 전혀 파악하는데, 실제로 설계자한테 저 코멘트를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고, 수직 텐던에도 수평 텐던 지금 따보는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좀 이렇게 뭐 급하게 따보는 건 좋은데, 우리 영상부터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미국 지금 매뉴얼이 2002년도 건지 2010년도 건지 모르는데 따고 나서 보수하는 거에 대한 과정이 매뉴얼로 쭉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겠어요. 복구하는 거예요? 따서 복구까지, 재료까지. 그러니까 그냥 따지는 말고 딸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한 다음에, 복구한 저 딴 데가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리 항상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 따서 복구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스타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좀 하면, 내부 텐던의 가장 큰 문제는 징후가 없다. 사전 징후가 없다는 게 제일 위험한 사안인데, 징후가 나타난 다음에 조절을 할 때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 좀 의견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필요하면 제가 찾아드릴 텐데, 내부 텐던의 손상은 대부분 사전 징후가 없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우리 지금 방수 문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 표지병 갖다 받고 있지 않나요? 저 불가능해도 표지병들 시공하지 않나요? 표지병이 방수는 다 뚫고 들어가잖아요. 많이 설치했습니다. 상관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방수 다 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손상시키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세요. 같이 약속해서. 표지병 예전에는 표지병이 8cm였는데 지금 4cm.
아니 4cm로 구정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포장에다가 구정으로 안 뚫고 분량이 들어갔어요. 8cm에서 요새는 긴 제가 거예요. 좀 잘못 알아갖고 그러면 아까 그 일부 부착 끊어져도 부착 효과 때문에 본디드 효과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바깥에 있을 때 그런 소리 들었는데 장담할 수 없다. 우선은 우리가 구조 개선할 때도 본디드랑 원본디드는 차이를 두자면서 그리고 만약에 저희 이론적으로 본디드, 원본디드 이렇지만 만약에 그 효과가 있다면 전부 다 인터널로 시공해요. 본디드.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인터널 하지 마. 인터널은 가능하지만 하지 마. 그 다음에 본디드도 하지 마. 안에 전부 다 우리가 뭘 지금 채우고 있어. 왁스나 그리스도 채우고 특히 왁스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왁스는 본디드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가겠냐? 저게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데 우리가 그 이론, 불확실한 이론, 실제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것 때문에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지만 실제랑 다룰 수 있다. 특히 세그먼트에서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세그먼트가 철근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세그먼트 별로 그치? 철근이 다 조금 나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연결되어 있는 거는 텐던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에서 시공했으니까 공급이 생겼다면 비슷한 위치에 생길 수도 있고 하단이 생겨도 비슷한 시기적으로 생긴다면 아까 우리 익스터널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시브 끊어지면서 계속 같이 끊어지면 그냥 쫙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본디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쫙 벌어져서 그냥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외국 사례 보면 9%가 완전히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쪽에서는 토로전이 안 생겼죠. 부식이 안 생겼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0.3%, 0.7% 습도만으로 그 습도 차이 때문에 부식이 생길 수 있었다. 근데 우리 습도 확인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런티를 못한다. 그러니까 비었는데 부식이 생길 확률인지 아닌지 우리는 체크를 안 해봤다. 이것도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너무 오피니스트하게 낙관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제 좀 걱정이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얘기를 하고 가면은 외부 긴장대에서 뒤에 충분한 압력으로 그렇트를 주입해서 충진 결함의 위험이 낮다고 그러면 요 결론들 좀 제가 좀 약간 낙관적이라고 보는 건데 주입을 세게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만 이 수직 텐더도 다 똑같더니 인터널도 세게 밀어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나타나는 것들 보면 인터널 중에 특히 수직 텐더는 대부분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트를 세게 밀어내냐 안 밀어내냐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좀 다소 낙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아까 우리 김상아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내부 텐더 유지관의 중점 사항에 대한 거는 좀 어디 혹시 레퍼런스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이 텐더 조사하는 거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미국 매뉴얼을 먼저 한번 좀 보고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주시고 그런 뜻에서 균형 아까 제가 그 사전 징후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징후가 나타난 다음에 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징후가 나타난 다음에 하겠다 이거는
한 번 더 서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 교각에 스트랩에 들어가서 있는 게 홍대천만이라는데 공단 관리 시설 중에서 홍대천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교각에 혹시 입산에 서울시내 있는다는 거? 아니 저희 관련 국보과도 수평센터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부 수평센터 말고 수직한 이전에는 홍대천 하나 있어요. 홍대천 하나? 저기 파일런들 올림픽대기 없어요? 서울시에서 혹시 올림픽대기나 지금 넣는 월드컵대기 안 걸려져 있어?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조그만 데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도 혹시 그런 있지 않아요? 당시 공교롭게도 저한테 만약에 지금은 내린 설계를 하게 되면 항만 공사처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내린 설계 때문에 반영돼야 하는 천문이 많기 때문에 굳이 수직 텐더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설치되는 데서 저도 수직 텐더는 설치되는 건 처음입니다. 서울시 하나 된 거지. 그 더군다나 현장 탄소를 근데 저도 그 의견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모든 하여간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느낀 거는 너무 준비를 잘하시고 서로도 상당히 수고했고 고맙습니다.